예. 자,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특징을 한번 보고 설명하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표준이 말 그대로 지금 학교 문법론에 중세국어 문법론의 표준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러한 선입견을 갖고 이 책을 보면 안 돼요. 이 책은 제목은 표준이지만 지금 학교 문법하고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 이 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고영근 선생님이 이걸 만드셨는데, 지금 학교 문법의 중세국어는 허웅 선생님의 옛말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고영근 선생님도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제 원로 중에 원로인데, 허웅 선생님은 그보다 이제 더 원로이시니까 아마 이제 허웅 선생님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이 허웅 선생님의 옛말본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표준 중세국 문법론하고 지금 학교 문법하고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높임법이에요. 높임법. 자, 높임법이 학교 문법에서는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 이렇게 셋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말 문법론이나 또 이 표준 중세국 문법론이나 이 체계를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두 책을 읽을 때는 특히 유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대 높임법은 따로 빼내 가지고 이것을 존비법 해서 높임법 체계에 넣지 않고 이것을 결어법 체계에 넣고 있어요. 문장 끝맺는 거. 그러니까 결어법에는 존비법이 있고 문체법이 있어요. 이제 학교 문법에서 문장 종결법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일단 높임법을 학교 문법에서는 셋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책에서는 상대 높임법을 빼면 두 개 남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공대법이라는 범주로 따로 묶고 있어요. 공대법. 그러니까 이 공대법도 주체 높임은 존경법,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겸손법,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단 명칭이 다르죠. 주체 높임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주어 명사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법 그러면은 꼭 주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존경을 표하는 모든 대상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 명사구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할 수도 있죠. 듣는 사람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할 수도 있죠. 객체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경법은 주체 높임하고 비슷하지만 플러스 상대, 그 다음에 객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없이 우리말 문법론이나 표준을 보게 되면은 아주 헷갈려요. 그래서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 학교 문법이 머릿속에 잘 박힌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본이 안 박힌 상태에서 다른 이론들 확 들어와 버리면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끝까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 내가 합격 전략에서도 늘 이야기하지만 기본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죠. 문제는 그 기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들어간 문제거든. 근데 보면은 막 어려운 걸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책들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그게 다 사상 누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 학교 문법이 쫙 깔려 있어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이걸 봐야 이 존경법은 주체 높임하고는 다른 거구나. 일단 용어 자체가 다르죠. 용어 자체가 다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개념 자체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다. 겸손법도 존대하고 보면 존대는 높이는 거지만 겸손은 낮추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죠. 내가 상대방을 높여서 상대방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내가 상대방보다 저자세를 취하면 상대방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그 개념 자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높임법에서 서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일단 이것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 또 이 높임법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상대 높임에서 학교 문법에서는 하라체, 하쇼셔체, 그 다음에 반말 크게 셋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표준에서는 여기에 하야셔체를 더 넣고 있어요. 하야셔체를.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하야셔체가 있으니까 학교 문법에도 하야셔체가 있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이제 하야셔체를 뺀 것은 옛말본의 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른 거예요. 자, 그런 차이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서법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 문법론에서도 좀 어려운 게 이 서법인데 학교 문법에서는 서법을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서법이라는 용어도 어떤 용어를 쓰느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한문청에서는 서법도 양태범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법은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건데 중세국어에서 이 고영근 선생님이 그래서 아주 기본서법, 부차서법 해서 아주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서법이 현대국어까지 쭉 이어지면 좋은데 사라진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근데 표준 이걸 보면은 여기에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세국어를 이해하는데 이 서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제하고도 맞물려 가거든. 시제, 서법 이것들이 맞물려 가면서 중세국어의 이 예문들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상한 소리죠. 안 들어가나요, 이거? 괜찮아? 소리 안 들어가요? 다행이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영근 선생님 문법에서 특징적인 게 능격을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격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가능하면 그 부분은 깊이는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어가지고 이게 뭐 시험 문제에 나오고 그러면 내가 깊이 들어가겠지만 한 반반쯤 되든지 옛날엔 반반쯤 되는데 점차 이 능격이란 용어를 잘 안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안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야 이것은 필요 없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게 또 이쪽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은 연관되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능격에 대한 그 중세국어의 어떤 특징, 능격문과 관계된 특징 이것들을 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는 아니더라도 개념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들이 이제 표준에서 우리가 좀 어렵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 좀 생소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뭐 아주 세세한 것을 내가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한 권을 공부하는데 보통 대학에서는 한 학기 정도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여기다 투자할 수는 없고 내가 강의하는 기본이나 단거나 이런 데에서 또 다 다루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기본에서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 또 학교 문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가장 기본적인 상식들 뭐 이런 것들은 빼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선택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집중을 할게요. 자, 그러면 1장 문자 표기법 발음 보겠습니다. 자, 문자 훈민정음의 창제.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1443년 12월. 양력으로 하면은 한 1444년쯤 되겠죠. 개해년이라 그래요. 개해년. 올해가 기해년이죠. 그러니까 돼지띠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올해도 돼지띠. 이 창제 목적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서문에서 나와 있죠. 훈민정음 에 의해서 이 애민정신에 의해서 서민들의 문자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자, 그런데 꼭 그 목적 하나만 위한 것은 아니고 당시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를 창제함으로써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한자음 표기를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동국정운이죠. 동국정운. 자, 그래서 동국정운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또 외국어를 표기하는 발음 기호로도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있고, 그래서 원래 목적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만 누가 뭐래도 원래 목적은 백성들의 문자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거죠. 자, 그래서 이 창제된 문자와 읽기 거기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읽었을까? 기역 같은 경우 우리는 이것을 기역이라고 읽지만 기역이라는 것은 최세진의 훈몽자회 이후에 만들어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기역이라는 명칭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었을까? 추측할 때 기 아니면 가라고 읽었을까로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기하고 난 하거든. 그러면 기역이라면 절대 난이 나올 수 없죠. 그러면 난이 나오려면은 이것이 가가 되든지 기가 되든지 그래야 돼요. 양성 모음이니까. 양성 모음에 맞춘 아래아가 쓰였고 난이 쓰였으니까 모음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래서 가난 또는 기난.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가 중립 모음이니까, 이가 중립 모음이니까 이를 써서 기난이라고 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 자음 뒤에는 모두 기하고 는, 아니 기역 는 이렇게 돼요. 이것은 기는 이렇게 읽었다는 거죠. 뭐 리는 이렇게, 우리가 리을 그렇게 는 이렇게 안 나오죠. 근데 나는 책을 쓸 때 그냥 기역 이 명칭을 써서 전부 다 기역은 리을은 이렇게 썼는데 이 책은 기로 읽고 그 뒤에 받침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조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난 음소리니 아난 탄자 가운데 소리 같으니라. 의는 그대로 모음이니까 의로 읽었으니까 난이 아니고 는이 쓰였죠. 자, 그 다음에 초성은 제자 원리가 상형이죠. 무엇을 상형했나요? 발음 기관을 상형했죠. 발음 기관. 그래서 발음 기관을 상형하고 그 다음에 가획을 했죠. 자,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크게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문법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기본에서 설명을 한 것이니까 좀 상형이나 가획 이런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하나만 덧붙이면 상형에서 가획을 할 때 음이 어떻게 변해요? 점점 거세지죠. 세지죠. 자, 획을 더해도 세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획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획 원리라는 것은 획을 더함으로써 소리가 더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치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 시옷에 획을 하나 을을 더하면 지읒이 돼요. 그러면 시옷보다는 지읒이 더 센 소리가 된다는 거죠. 다시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치읒이 돼요. 그러면은 점점 세져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시옷에 하나 더 들어간 거죠. 더 들어갔는데 이 반치음은 가역자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어떤 음에 속해요? 불청, 불탁자에 속하죠. 자, 전청자, 차청자. 전청보다 차청이 더 세져요. 세지는데 이 반치음은 세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약해지죠. 유성음이니까. 자음의 강도는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역자가 아니라 이체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청, 차청, 불청, 불탁. 이것은 이제 해례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성 글자고요. 2015년 판에서 오타들이 많이 수정이 됐는데 여기서 오타 수정이 안 된 게 하나 있더라고. 중성 글자 한번 보세요. 중성 글자 11자는 다음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중성은 기본적으로 천진, 삼재, 을 본떠쓰미 이렇게 되어 있죠. 르인데. 그러니까 이게 개정판 나오고 세를 계속 바꾸면서 막 교정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나만큼 꼼꼼히 본 사람이 없었나 봐요. 옆에서 막 조언해 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초성 글자에서 여러분들 발음 기관을 본뜨고 획을 득하면 상형과 가역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초성은 기본적으로 상형과 가획이지만 합성도 있어요. 두 개가 합쳐진 것도 있죠. 어떤 거예요? 각자병서나 합용병서, 그 다음에 순경음 이런 것들은 더해진 거죠. 비읍, 순경음 비읍에 이응을 더한 거죠. 기역을 두 개 합치거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글자를 합치거나 이런 것들은 합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조음 위치에 의한 것, 아설 순치후 반드시 아설 순치후 순으로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청, 차청, 불청, 불탁 그 옆에다가 전탁까지 해서 도표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음운을 할 때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에 따라서 자음 분류하듯이 이 초성 17자를 분류하고 여기에 전탁까지 넣으면 몇 자가 되죠? 23자가 돼요. 자, 그래서 초성 17자는 훈민정음의 기본 글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전탁자 6자를 넣으면 동국정운의 기본 글자가 돼요. 그래서 동국정운은 23자예요. 훈민정음은 17자예요. 이것을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중성은 상형은 상형인데 본뜬 것이 다르죠. 초성은 발음 기관을 본뜬 거고 중성은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막힘이 없는 소리니까. 자, 초성은 발음 이 공기가 나오다가 발음 기관에서 부딪히죠. 부딪혀서 방해를 받아서 나오는 소리인데 모음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음 기관을 본뜨기가 어렵죠.
그래서 천지인을 본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뜨고 그 다음에 여기에 획을 더하고 그 다음에 합성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종성 글자 보면은 종성은 다시 초성을 사용한다. 그 밑에 주석을 한번 보세요. 주석을 보면 이 규정은 종내 초성에 쓰인 글자는 모두 받침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였다. 이게 뭐냐면은 표기법의 원칙. 그러니까 이게 제자상 원칙을 말하는 거. 하나는 표기상의 원칙을 말하는 거.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2015년 판에는 이 주석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전판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2014년 논문이죠. 그러니까 이 초성, 부용, 초성을 한자로 쓰면 초성부용이래. 종성부용. 한자로 쓰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한글로 씁시다.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는 거죠. 자, 이것을 애초에 학자들이 연구할 때는 받침에 쓰는 표기하는 것은 초성을 그대로 쓰듯이 모든 글자를 다 쓸 수 있다 라는 표기법의 원칙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것은 표기상의 원칙이 아니라 지금 이 책에서 말하듯이 제자상의 원칙이다. 종성에 쓰는 글자는 초성을 갖다 그대로 쓰니까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종성부용 초성은 따로 만들지 말고 그대로 갖다 써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 나온 논문에서는 그런 표기상의 원칙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제자상의 원칙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죠. 이것은 1차적으로 제자상의 원칙을 말하는 거다. 근데 이게 세종대왕의 굉장히 뛰어난 점이에요. 보세요. 자, 우리가 응용 공부하면 자, 각을 예로 들어봅시다. 각. 자, 이걸 발음기호로 쓰면 각은 K 이렇게 돼요. 이것은 가하고 외파가 되죠. 푹 터지죠. 뒤에 모음이 따라오니까 툭 터지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악 하고 파열이 안 되고 그냥 불파된 상태로 끝나는 소리예요. 이랬을 때 이 소리와 이 소리가 소리만 들으면 전혀 다른 소리죠. 왜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같은 소리예요. 하나는 외파됐고 하나는 내파됐죠. 그러니까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 세종대왕께서 이 소리하고 이 소리가 다르니까 다른 글자로 표현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초성은 기역으로 하고 종성에 쓰는 기역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라도 해놨든지 이러면은 우리말의 이 음운수가 굉장히 많아져 버렸겠죠. 파열되는 모든 음들을 전부 다 각각 표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세종대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얘하고는 확실히 다른 소리예요. 다른 소리지만 이 소리가 다시 외파될 때는 결국 이것과 같아지니까 초성과 종성은 결국은 같은 거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국어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세종대왕이 이러한 소리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원리적으로는 같다라는 것. 이것까지 꿰뚫어 봤기 때문에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종성부용 초성의 이런 원리를 제시했다는 게
우리 훈민정음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글자 운용에서 몇 가지 부대상 보면은 이응을 순음 아래 이었으면, 그러니까 입술 소리 앞에 뒤에 이었으면 순경음이 된다.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자, 입술 가벼운 소리란 뭘까요? 자, 비읍의 음가는 파열음이죠. 파열음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붙어야 돼요. 딱 붙어서 폐쇄돼야 돼요. 폐쇄된 상태에서 터져야 파열음이에요. 근데 이게 가벼운 소리가 된다는 것은 싹 붙질 않고 붙을락 말락 해버린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음이 돼요. 마찰음이.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마찰음이 되면서 목구멍이 떨리게 돼요. 그래서 우 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우 하는 소리. 여러분 입술을 한번 떨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목구멍을 안 울리고 입술을 떨면 안 떨어져요. 푸 하다가 잘 안 떨어져요. 근데 목구멍을 같이 울려보세요. 그러면 우 이렇게 되더라고요. 난 이거 언제 알았냐면 이상민이가 아는 형님에서 누가 얼마나 입술 떨리는 걸 오래 하는가 그 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미가 나와가지고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이 거기에 도전을 했거든. 그런데 30몇 초를 해요, 이것을. 나도 호흡이 길어서 웬만하면 그보다는 도래할 수 있겠는데 숨을 참기는 뭐 몇 분도 참을 수 있지만 이걸 계속 떨려서 내는 것은 정말 힘든데 우 하면서 하더라고. 처음에는 나 못 따라 했는데 목구멍을 울려보니까 이게 돼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입술이 이렇게 막 잘 떨리고 혀가 유창성이 있어야 노래를 잘한다고 혀를 막 입술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르르르 하고 혀를 굴리기도 하고 그러죠. 자, 어쨌든 이렇게 굴리게 되거나 떨게 되거나 그러면은 일단 목구멍이 울려야 돼요. 그래서 이 순경음은 입술 가벼운 소리는 마찰음이면서 목구멍이 이 목젖이 후두가 울리는 소리예요. 울리는 소리. 그래서 유성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순 유성 마찰음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초성을 합쳐 사용할 경우에 쓰면 병사한다, 나란히 쓴다, 이런 병서법이죠. 나란히 쓰는 거. 종성도 마찬가지로 나란히 쓴다. 그 다음에 아나, 으나, 오나, 우나 이런 것들은 아래에 붙여 쓰고 이나, 아 이런 것들은 옆에 붙여 쓴다. 오른쪽에. 그래서 붙여 쓴다 그래서 부서법이라고 그래요. 붙여 쓰는 것. 그다음에 모든 글자는 어울려야 소리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성음법 그러죠. 이게 이제 우리말에서 한때는 우리말을 굉장히 좀 곤혹스럽게 만든 규정이에요. 우리말은 음소문자죠. 우리말은 음소문자인데 성음법을 적용시켜버리면 무슨 문자가 돼요? 음절문자가 돼요. 그러니까 초성이나 중성이나 종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나란히 쫙 써버리면 영어의 알파벳과 같아져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음절을 만들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소 문자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최은배 선생 같은 분은 해방되고 나서도 우리말을 이렇게 성음법을 따르지 말고 가로쓰기로 쫙 배열을 해버리자.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전보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옛날에 많이 쓰는 가짜 전보, 막 집에 안 오고 그러면 부친 위독, 막 이런 가짜 전보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것을 갖다가 비읍, 우, 치읓, 이, 니은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 상당히 좀 어려웠겠죠. 근데 이렇게 합쳐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이 일단 치기는 편하죠. 요즘이 안 그렇지만 옛날 타작에서는 이게 편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세종대왕은 불편한 성음법을 택했는가? 왜 그랬죠?
한자 때문에 그랬어요. 자, 한자의 한 글자는 우리말 초성이나 중성 하나하나에 대응되지 않아요. 우리말 하나의 음절에 대응되거든. 그러니까 이 음소들을 합해서 하나의 음절을 만들어야 됐어요. 자, 그게 성음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점 하나를 찍으면 거성이 되고, 둘이면 상성이 되고, 웃으면 평성이 된다. 입성은 촉급하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성법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중국어를 표기하게 한 그런 글자도 있었어요. 자, 이것은 언해본에만 보이는데 보면 이 지읒, 치성은 치두와 정치의 구별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지읒은 중세 때는 치조음이었죠. 치조음이었는데 그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경국의 됐죠. 그런데 이 지읒을 갖다가 중국의 이 치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치두가 있고 하나는 정치가 있는데 그 중국 사람들 발음할 때 즈 할 때 즈 하는 것도 있죠. 즈 하는 거 있죠. 혀를 말아버리는 거 있죠. 즈. 이것은 혀의 이제 중앙 부분에 닿으면서 혀가 꼬부라지는 거거든. 권설음이라고 그래요. 권설음.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이게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권설음을 따로 표기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어떤 목적이었어요? 결국은 중국의 음을 표기하게 한 그런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읒을 그렇게 따로 표기하는 방법을 두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기법 보면 종성의 표기법, 종성의 표기. 지금은 아까 이제 표기법 보면 정성부형 초성이에요. 종성은 초성의 모든 글자를 다 쓸 수 있어요. 자, 우리말에서 실제 받침에 쓰이고 있는 쓸 수 있는 글자는 몇 개일까요? 27개죠. 이게 이제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전에 기출에서는 27개 다 쓸 수 있었어야 돼요. 자, 지금은 그 뜻에 따라서 이 27개 중에 어떤 거든지 받침에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세 때는 이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8개만 허용을 했어요. 8개만. 그래서 목소리, 그러면 기역, 스승, 그러면은 이응, 낫, 디귿, 묻, 디귿, 눈, 니은, 안고, 속옷이라 그러는 속옷은 속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속옷, 속옷이라. 비읍.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현대국어가 좀 다른 점은 이응이 지금은 꼭지 없는 이응이지만 그때는 꼭지가 있는 이응이었죠. 근데 우리가 옛 이응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8개로 다 쓸 수 있다라는 게 훈민정음 해례 종성해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뱃꽃 위 이화, 여의 갓 위 호피, 이 시옷자 가이 통용 고 지용 시옷자. 그래서 지읒이나 치읒이나 반치음 이것 대신에 시옷을 쓸 수 있다는 규정을 여기에 제시해 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규정은 해 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표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그래서 음소적 표기라 그래요. 자, 음소적 표기 또는 표음적 표기. 음소적 또는 표음적. 그러면은 현대국어의 뜻을 밝혀서 그대로 적는 것은 형태 음소적 표기라고 그래요. 형태를 밝힌다. 그래서 형태 음소적이라고 하거나 또는 표의적이라고 해요. 표의적 표기.
자, 그런데 이 앞에서 시옷, 반침은 시옷으로 적는다 그랬는데 실제 표기에는 반침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갓 없으시니, 내가 갓 없으시니 이렇게 읽으면 실제로 어떻게 읽었을까요? 가즈 없으시니 이렇게 읽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면은 팔중성이 아니라 실제로는 구중성이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학구들, 자, 현대식으로 읽으면은 이게 이제 흑이 되는 거니까 흑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리을과 기역이 다 설이 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읽어요? 할그 그랬겠죠. 할그.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연꼬 그러면은 연하고 시옷. 이것도 학자에 따라 달라요. 지금 이 표중에서는 리을로 시작하는 이중 자음은 겹자음은 다 발음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문총에서는 이렇게 리을이나 니은도 다 발음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면은 연고 다음에 연하고 들어갔겠죠. 연스고 이렇게. 이것은 원래는 지읒인데 이 팔종생에 의해서 시옷으로 표기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설이 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죠. 자, 움띠 그러면 움츠예요. 움츠. 이 움치읒인데 이것도 팔종성에 의해서 하고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한문총에서는 리을, 니은, 미음 다 발음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리을로 시작하는 겹자음은 발음됐을 것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학자들은 겹자음도 발음됐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적기. 이어적기는 앞에 표기법하고 연결이 돼요. 아까 설이 나는 대로 표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설이 나는 대로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어적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은 뜻을 고려해서 표기하죠. 그러니까 이어적기가 아니고 끊어적기가 되는 거죠. 끊어적기. 근데 이제 중세국어에서도 끊어적기 한 부분들이 있어요. 끊어적기 한 부분들이. 자, 거기 월인체공강지곡 예를 보면은 12쪽에 6번 보면 눈에 손아로 일알 눈에 이렇게 하면 이제 끊어적기인데 이어적기가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눈에 그러겠죠. 눈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끊어 적었다는 것. 여기서는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끊어 적기를 했다는 것은 이 눈이 이렇게 바로 이어지지 않고 이게 끊어지려면은 이 애가 어느 정도 음가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그럼 음가를 가지려면은 이 눈이 이 받침에서 괴음절로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겠죠. 누느에 누네가 아니고 누네 그러면 이게 발음될 여지가 없죠. 그러면은 누느 하면서 발음이 되면서 애가 발음됐을 것이다. 누느에. 여기서 다른 예를 한번 봅시다. 소나로 일알 물이 꿈을 꿈을 그러면 꾸물이 아니고 이것이 발음 받침으로 이어지면서 꾸무을 이렇게 발음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돼요. 자, 일본 사람들이 개음절로 이렇게 발음하니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자, 십니다 이 발음을 어떻게 해요? 하시문이다 이러죠.
하심은이다. 그런 식으로 발음이 돼야 을이 발음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이렇게 끊어 읽는 부분은 이것을 발음하게, 이것은 유성음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 훈민정음에서 이응은 유성, 후두, 마찰음이에요. 그래서 끊어 읽는 것은 반드시 유성음이어야 돼요. 무성음은 바로 이어적기가 돼버려요. 유성음이니까 끊어적기가 가능한 거예요. 꾸무을. 약한 소리니까. 자음의 강도가 약하니까 뒤에 이것이 발음이 돼요. 앞에서 반치음도 마찬가지예요. 반치음이 나타나는 그런 환경을 보면은, 자, 10쪽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갓 없으시니. 이럴 때도 이응 앞이죠. 가즈 없으시니. 이래야 돼요. 만일 시옷으로 하면 갓 없으시니가 되는데 반침을 하면 가즈 없으시니. 그 다음에도 보면은 낱낱이도 뒤에 뭐가 와요? 니은이 오죠. 유성음이 와요. 나즈나치예요. 나즈나치.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유성음이 와야 받침으로 쓰인 유성음들이 소리가 나요. 좀 어려워졌어요. 지금 이제 분철하는 경우는 뒤에 유성음이 왔을 때, 앞에 소리가 이 유성음, 니은이나 리을이나 미음이나 반치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어적기가 돼요. 끊어적기가 되는 것은 받침이 유성음일 때. 훈민정음 용어로 하면 불청, 불탁음일 때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쪽 보면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반치음 다 불청, 불탁음일 때 끊어적기가 된다.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일 때는 니은, 미음일 경우 이때 끊어적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국어에서도 사이소리 시옷이 있죠. 자, 그런데 현대국어와 다른 점. 현대국어에서 사이시옷을 쓰려면 반드시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야 되죠.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이 아니어도 시옷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배곧 보세요. 배하고 곧이 합쳐질 때 모음으로 끝날 때 시옷이 들어가서 배꽃이 됐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아바님하고 뒤 있을 때 받침으로 끝났죠? 받침으로 끝났는데도 시옷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안 들어갈 텐데. 자, 그 다음에 이 시옷 외에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 또 비읍 순경음, 여린 히읗, 그 다음에 반치음 이런 것들도 사이소리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소리가 하는 역할은 앞이 울림소리로 끝나고 뒤에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만들어주는 건데 반치음은 된소리가 아닌 경우에도 이게 쓰였다는 거예요. 자, 팔의 나를 보세요. 나랏, 일훔, 후, 날, 발알, 우희 전부 다 유성음이죠. 유성음 앞에서 이 반침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 사이소리하고는 다른 점이다. 자, 여기서는 사이소리라 그러지만 이것을 통사론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관형격 조사가 돼요. 관형격 조사. 무엇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붙여쓰기. 자, 이것은 특별하게 설명할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한자어의 음표기.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그냥 넘겨도 시험 공부 준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도 부담 없어요. 근데 성격상으로 이게 잘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공부를 할 때는 하여튼 그것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시험에 나올 것 위주로. 그래서 가끔 카페에 질문 올라오는 거 보면 자, 이것은 수험생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지나치게 빠져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지만 속으로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막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발음 보면 이 중에서 이제 특징적인 거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성 글자의 발음, 여린 히읗. 이거 이제 뭐 기본에서도 다 한 건데 또 이제 기본을 안 드는 분도 있으니까 기본을 좀 발음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린 히읗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후두 파열음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 음성학, 현대 음운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후두 파열음. 자, 후두 파열음은 어떤 소리일까요? 아까 파열음의 전제 조건은 뭐였어요? 폐쇄라 그랬죠. 우리 후두가 늘 이렇게 목청이 열려 있는데 이 목청을 일시로 딱 막는 거예요. 딱 막으면 힘이 들어가죠. 딱 힘이 들어가요. 후두가 긴장 상태가 돼요. 긴장 상태가 돼서 탁 터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 읍자 초발성 그러거든요. 읍자. 그러면 이 읍은 읍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딱 막았다가 터지는 읍 이런 소리예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이 소리를 많이 써요. 비명 지를 때. 아 하지 않고 아 그러죠. 아 하는 소리는 목구멍이 막혔다가 터지는 소리예요. 아,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음악할 때 음악 하는 거. 그 단지 악센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이 여린 히읗이 나오는 소리예요. 음악. 자, 이 여린 히읗은 후두를 막아서 긴장시키기 때문에 끊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절음부호 또는 된소리부호 이런 표현을 써요. 끊어준다. 그래서 이게 쓰이면 뒷소리가 된소리로 소리 나죠. 된소리로. 그래서 사이소리로도 쓰였고 그 다음에 동국정무식 한자음에서 이영보리로도 쓰였어요. 자, 이영보리는 레모로 영모를 보충해 준다는 말이죠. 레모를 영모로 보충해 준다. 그래서 이 영 보 레. 자,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자, 이영 보 레. 영모로서 레모를 보충해 준다. 그러니까 레모라는 것은 리을이에요. 리을. 그래서 이 불자가 원래 중국음에서는 붓 하고 딱 끝나는 소리였어요. 붓, 디귿소리에서 딱 끝나는 소리인데 이게 우리나라 오면서 불이 됐거든. 불. 그러면 딱 끝나지 않고 쫙 이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여린 히읗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 하고 딱 끊어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영모로 여린 히읗으로 리을을 보충해서 디귿처럼 딱 끝나는 소리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이영보래예요. 불 하고 딱 끊어주는 소리. 그 다음에 지읒, 치읒은 지금은 경국의 음이지만 그때 당시는 치조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읒을 치조에서 소리 나면 발음기호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 저 할 때의 지읒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치조에서 소리 나면 발음기호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 자, 저가 아니고 자, 저예요. 발음을 치조에서 해보세요. 자, 저 이렇게 나는 소리. 그 다음에 이응은 후두 유성 마차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후두 유성 마찰음이 나타나는 환경은 리을이나 반치음이나 반모음이에요. 자, 공통점이 뭐예요? 다 유성음이죠. 리을, 반치음, 반모음. 자, 몰에 같은 경우, 몰에. 자, 리을로 끝나니까 뒤에 이 이응이 쓰였죠. 이 이응이 음가가 없다면 이것은, 자, 페이지 찾기 힘들어요? 자, 17쪽. 17쪽 6에 나. 자, 그러니까 이제 요약본을 받고 그러니까 한 번쯤 예습을 해오면 좋겠죠. 읽고 어디가 있다 그러면은 강의 수업 들을 때 좀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만일 이응이 발음이 안 됐다면 이렇게 써놓고 읽을 때 이렇게 썼겠죠. 모래 이렇게 썼을 텐데 이 이응이 발음이 되니까 자, 어떻게 읽어야 돼요? 모래.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뭘 하고 할 때 공기를 조금 집어넣으면 돼요. 모래. 여러분들 의식하지 못하지만 실은 전부 다 이응을 발음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논문으로 다시 써야 돼. 이 중세고 의문학자들이 공부를 되게 안 하더라고. 나는 현대고 통사론이니까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가르치면서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할 때 여러분들 이 발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발음 전혀 없이 발음해 볼게요. 이거예요. 근데 이걸 좀 지으면 똑같아요, 달라요? 자, 없이 발음해 볼게요. 자, 있게 발음해 볼까요? 똑같아요, 달라요? 세종대왕은 이 차이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음가를 줬어. 후음의 전청자로 준 거예요. 아니, 후음의 불청불탁자로. 그래서 박효신이 노래 부르는 거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박효신을. 내 최애 노래가 그 야생화인데 이걸 부를 때 여기에 하얗게 피연 이렇게 가죠. 하얗게 피연한 얼음꽃 하나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그냥 얼음꽃 이렇게 안 가죠. 공기가 스며들죠. 안 스며들어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국어 선생님들은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무성인지 유성인지 어디 위치에 나는지 알 수가 있거든. 나도 박효신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돼. 박효신 노래를 내가 많이 듣기 전에는 이 후두 유성 마찰음 이응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 노래 들은 거 보면은 거의 모든 모음에 항상 후두 유성 마찰음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듣기가 좋아요. 내가 하얗게 성악으로 부르면 하얗게 피어난 이게 듣기 좋아요? 이건 스침이 안 들어간 거거든. 하얗게 이게 듣기가 좋죠. 그 누가 그랬죠? 박진희가 그랬나? 공기 반 소리 반? 그런 소리가 듣기 좋은데 공기 반 소리 반 했을 때 그 소리가 유성 후두 마찰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선생님이니까 어디 가서 말하면 공기 반 소리 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유성 후두 마찰음을 많이 섞어라. 그러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훈민정음에서 이 이응의 음가에 대해서 중세고 의문학자들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고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훈민정음 전문가인 그
인하대에 있는 김수롱 선생한테 내가 저번에 전화해갖고 그랬거든. 나는 현대 문법이니까 이 훈민정음 전문가인 당신이 이걸 논문을 써라. 그리고 아이디어는 같이 써서 공동 논문으로 하자. 그런데 이 친구 하도 바빠가지고 아 선배님 그럽시다 그러더니 몇 달을 지금 전화가 없어. 자 어쨌든 이 음가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반치음은 유성 치조 마찰음이에요. 유성 치조 마찰음 유성 마찰음 그랬는데 유성 치조. 그러니까 이 시옷은 S죠. 자, 근데 반치음은 이것의 유성은 Z예요. Z. 영어에 보면 he is a boy 그러죠. he is a boy 할 때요. Z예요. Z. 근데 우리말에서 이 반치음이 사라지면서 이것을 소리내는 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 이게 우리말에서 약간 좀 미스테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고 북한 사람들은 이걸 조금 써요. 북한 사람들은 그저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고조 그러죠.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반치음이에요. 조 하는 소리.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자병서. 이것은 음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달랐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이것은 된 소리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합용병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돼요. 시옷계 합용병서가 있고, 그 다음에 비읍계 합용병서가 있고, 비읍시옷계 합용병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옷은 주로 뭐 시옷 기역, 시옷 니은, 시옷 디귿, 자, 그 다음에 뭐 시옷 비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된 소리를 나타내는 시옷이 된 소리를 나타내는 거다. 이런 견해하고 비읍계처럼 각각 소리 났을 것이다. 이런 견해하고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두 견해가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읍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확실히 각각 소리 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다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비읍 시옷계예요. 그 비읍 시옷계를 비읍하고 시옷계로 이렇게 볼 거냐? 그러면은 비읍 시옷 그러면 브끄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비읍 시옷 기역 세 개로 다 볼 거냐? 이것도 갈리겠죠. 이걸 된 소리로 보는 견해에서는 이렇게 발음했을 것이다 라고 볼 거고 각각 소리 난 것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견해가 좀 다른 거다. 자, 그 다음에 합용병서. 자, 합용병서가 비읍계가 확실한 이중자음이었다라는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였어 이게 합용병서. 지금 초성에서 이제 보면은 20쪽 보면 20쪽. 이쪽 보면은 이게 왜 각자 발음되는 그런 이중자음이었냐라는 근거가 훈민정음 해례에 이들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옷계도 실은 마찬가지겠죠. 시옷계도 이것들이 뭐 된 소리다 아니다 이런 규정이 없죠. 그러면은 원칙은 각각 발음됐다는 거예요. 이 비읍계 합용병서에 대해서 따로 뭐 된 소리라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걸로 봐서 얘네들은 따로따로 소리 나는 이중자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어휘에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 햅쌀, 좁쌀, 이것은 지금 좀 따로 설명한 거예요. 자, 요약본 7쪽 보세요. 7쪽. 요약본 7쪽 보면은 현대에 남아있는 그런 표기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각각 소리나는 이중자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햅쌀 이렇게 말할 때 이 비읍이 어디에서 왔느냐? 원래는 이것이 해하고 쌀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읍이 이 해의 받침으로 들어간 거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현대 표기를 통해서 비읍계가 각각 소리나는 이중자음이었다. 그 예들을 보면은 뭐 햅쌀, 좁쌀도 마찬가지. 휩쓸다의 휘에 비읍이 들어간 것도 이 쓸다가 부슬다라는 비읍계 합용병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대 같은 경우도 이에 비읍, 시옷, 디귿 때 부스대의 비읍이 입대의 입의 받침으로 들어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표기법이 뒤섞인 모습을 통해서, 자, 그 예를 한번 보세요. 것을 하고 부준, 이런 표기도 있고 것을 이런 표기도 있어요. 이 둘이 같은 음을 표기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 비읍이 발음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것을 부준, 이것도 것을 부준, 이렇게 읽어야 이런 표기가 설명이 되죠. 같은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설명이 돼버려요. 이것 하나로. 이 비읍계 합용병서가 초성에서 다 발음됐다 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리을로 시작하는 이중자음이 음절 말에서도 그대로 발음이 됐다라는 것. 근데 읽을 때는 똑같죠. 것을 부준, 것을 부준. 이런 것들이 비읍계 합용병서가 각각 소리났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 손목이 쓴 계림 유사의 이 바살을 보살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써놓은 것을 중세 때 바살이 결국 이렇게 표기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살 하면 중국 사람 손목이 듣기에는 이 쌀이 보살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바살로.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읍계 합용병서가 각각 소리나는 이중자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읍 순경음, 이것은 초성 17자에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17자에 들어가는 여린 히읗보다도 훨씬 우리말에 자주 쓰였어요.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두 입술이 떨리면서 목청이 떨리는 유성, 양순, 마찰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성 글자의 발음은 현대국어 뭐 크게 다 다르지 않는데, 현대국어에서 안 쓰이는 아레아 같은 경우, 아레아는 이 후설 쪽에 저모음, 그러니까 모음 사각도를 그리면 이, 으, 어, 아, 우, 오에서 이 오와 아의 중간, 이 정도 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은 지금도 이 아레아를 써요. 그러면 우리는 말 그러는 것을, 이 말 타는 제주도 말, 이것을 이 아레아를 써서 뭘 그래요. 그리고 육지 사람들이 듣기에는 말로 들리지 않아요. 뭘 하고 몰처럼 들려요. 그런데 오보다는 입이 조금 더 벌어지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복합 중성 글자 22쪽으로 하면, 22쪽에 오면 이 15의 2번 보면
와, 워는 현대어와 같은데 이 아래아이, 의, 오이, 아이 이런 것들은 현대국어와 다른 거죠. 자, 아래아이 이거면 이걸 에로 읽지 않고 아이 이렇게 읽고 이것도 아이. 자, 이것은 현대국어에서 보기 힘든 하향 이중모음이에요. 자, 현대국어에서는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의 하나밖에 없죠. 의 하나뿐인데 중세국어에서는 지금 단모음 에나 에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향 이중모음이었어요. 하향 이중. 자, 그 예문들을 보면 조금 별로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지만 22쪽에 16번 예문들 보세요. 과 그러면은 복합적 과거리 했을 때 오와 이제 과거리 그러면은 급히 이런 말이에요. 급히 꽝, 때, 깨안, 깨다 이런 말이고 깬 꿈, 그이결 그러면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명령. 어디 가마게 괴하시니 괴하다 이런 것은 재촉하다 이런 말이에요. 재촉하다. 자, 발귀머리 그러면은 복사뼈. 우리 복숭아뼈 그러죠. 복사뼈. 위도하면 으뜸이 된다 이런 말이고. 자, 23쪽으로 와서 게다록 그러면 게다 넘치다 이런 말이에요. 넘치도록. 쇠자 하는 것은 윷놀이에서 쌍육놀이에서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쌍육의 말. 쇠자. 자, 그다음에 이제 종성 글자의 발음. 종성 글자 발음에서 현대국어와 크게 다른 점은 받침에 시옷이 쓰였을 때예요. 현대국어에서 시옷은 디귿과 마찬가지로 음절 끝소리 기축해서 디귿으로 귀착이 되죠. 근데 중세 때는 이 시옷이 디귿과는 다르게 발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못과 못 이것이 분명하게 구별이 됐어요. 자, 이것이 이번 그 시험에 나온 거죠. 여기에 관계된 것들이. 이것은 딱 디귿은 닿는 소리예요. 닿는 소리이기 때문에 뒤에 비음이 오면 비음 동화가 일어나요. 근데 시옷은 딱 닿지 않기 때문에 비음 동화가 안 일어나죠. 15세기 당시에는 안 일어났어요. 16세기로 넘어가면서 이게 디귿과 같아지면서 비음 동화가 일어났죠. 이번 문제가 그거였는데 그러면 딱 안 닿는 소리는 어떻게 소리 나요? 못 하지 않고 모스 하고 들치는 소리였을 것이다. 들치는 소리.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치성이 약간 들리는 소리였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치음도 있었고 겹받침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소리 났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자, 이 표기법 발음 일장은 의문론이어서 비교 자세하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설명을 했는데 2장 문법 자료와 성격 이것은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니까 2장은 넘어뛰고 그 다음에 3장 국어의 특징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